대중은 어쩔 때 굉장히 현명하고요. 어쩔 때 대중은 굉장히 우매하게 현명하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미국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은행발 위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것이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트라우마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또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취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중들의 반응보다는 네.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과연 시스템 위기를 번질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절대란 말을 강조하냐면 물론 이 절대라는 것에 대해 제 방점을 찍은 이유가 있죠. 2008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은행이 파산하고 은행의 위기가 온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을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노지라는 것이 부채를 돌려막았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돈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이번에는 밀부 특수은행들의 경우죠. 근데 특수은행이다라고 쳐도 그냥 일반 은행이라고 쳐도 돼요. 어쨌든 뭐 SVB라든지 뭐 코인과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C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은행인데 왜 특수은행이라고 부르냐? 좋습니다. 은행은 한 가지로 봐도 됩니다. 이들은 돈이 있어요. 네. 이들은 은행에 잔고가 있어요. SVB 같은 경우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을 국채로 매입을 해놓으면서 그 고객들의 자금 인출을 즉각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뱅크런만 안정이 된다라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가 뱅크런이랑 똑같은 위기라고 몰아낸다? 그럼 본질을 못 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S는 그러면 좀 다르지 않겠느냐? CS 같은 경우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상품에 대한 문제는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한 것들이 많은 기관들이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신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은행에 뭘 믿고 돈 맡기겠습니까? 돌려준다라는 거. 그렇죠. 내 돈이 떼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은행에서의 또 얘기들을 보면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이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된다? 대형은행에다 넣는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저는 이런 모습들을 그동안 뭐 제가 이제 옹달책방에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데서도 얘기할 때 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했고 자,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일부 유튜버나 많은 분들께서 이게 위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국내 주식시장 꿈쩍을 안 하죠? 2000지 빼고 네. 2000지 빼고도 왜 꿈쩍을 안 하죠? 그러면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에 왜 꿈쩍을 안 하죠? 그럼 그들은 다 우매하고 우리나라 일부 시스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부 유튜버들만 똑똑한 건가요?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 말이 맞다라면 시장이 이렇게 평온해서는 안 되죠. 위기가 온다라는 건데 태풍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께서 외치고 있는데 왜 하늘은 해가 쨍쨍 떠 있죠? 그러면 해가 떠 있다라고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제 오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굉장히 그 짧은 소설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목은 아실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 대본된 네. 소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렇지만 그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 한 10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200페이지 좀 안 돼요. 사무엘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지은 네. 옛날 고전인데 네. 그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첫 번째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고 팩트 체크가 된 다음에 현상들을 보는 것들이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일맥상통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팩트 체크를 했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응했다라고 보는 거고 국내에서는 계속 금융발 위기 하는데 그거는 팩트 체크도 안 됐고 너무 위기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논리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뭐 YTN 생생경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군데서 얘기했을 때 돈이 있다 은행이 연합인포메이스도 얘기했었고 돈이 있다.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그 현상들을 보면 미국 금융당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초반에는 미국 금융당국들이 돈을 쏟아부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뭐 세금을 갖고 하느냐.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미국 금융당국이 봤을 때는 이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국채를 팔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 말대로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납세자들이 조용한 거죠. 네. 정치권에서 조용하고 이 부분을 대해서 결국 돈 무제한으로 빌려준다. 물론 이것 때문에 돈이 풀리는 면도 있습니다만 돈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거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네. 가장 근거는 뭐냐면 SVB 영국 지점이 1파운드에 팔렸다라는 거죠. 1파운드에 팔린 거가 중요하면 홍상에 팔렸거든요. 홍콩상하이은행에 팔렸는데 HSBC에 팔렸는데 보통 우리가 부실 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시킬 때는 물론 실사를 해야 되지만 급하게 넘길 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은행에서 돈 대줄 테니까 이거 니네가 떠안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HSBC가 SVB 영국 지점을 1파운드라는 돈을 줬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온 거죠. 1파운드요. 1파운드. 물론 이제 부실이기 때문에 1파운드인데 이게 1파운드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웅달 책방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일부 망해가는 유튜버가 와가지고 우리가 빚이 많은데 우리 유튜버를 좀 흡수해달라 그러면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네 부채를 어떻게 할 건데? 뭐 담보를 주든지 네. 아니면 뭐 이걸 하면 뭐 플러스 알파를 주든지 뭘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상징적으로 돈을 줬다라는 것은 자산보다 그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찾아냈느냐? 아니죠. 다음 머니 사이트에 보면 머니라는 데 보면 저 매일 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다 포털 사이트 휴대폰에서 매일매일 검색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뉴스 보다 보면 무슨 정치적인 뉴스 무슨 뭐 연예인 뉴스 뭐 여기 나오는데 거기 나온 그냥 한 줄 클릭해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단지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여러분들 그 뉴스를 분명 보셨던 분들은 많을 거예요. 1달러? 야 진짜 부실이니까 이걸 1달러에 샀구나.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발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려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거의 바닥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제가 요즘 감명 깊게 그 금과 억조로 삼는 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금과 억조로 삼았던 것은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만계 미국인인 천장틴이라는 사람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 이것을 저는 굉장히 금과 억조로 삼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나름대로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했었던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됐을 때에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정말 손에서 안 띄고 첫 장을 넘기가 동시에 끝장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누굴 빌려줬다가 바로 잊어버렸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그거가 우리나라 국내 유력 그 출판사에서 다시 그때 당시 번역했던 분이 번역한 게 아니라 다시 나왔는데 거기서 온 그런 거예요. 예측하지 마라. 예측을 예측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시장이 일부 지금 뭐 이 시장이 빠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죠. 예상을 하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2000지 빼고라도.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다 틀린 거죠. 근데 작년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반도체 사라, 주식시장 올라간다라고 했던 분은 다 틀린 거죠. 예측은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판명이 되죠. 예측은 맞고 틀리고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시장을 예측하지 않으면 시장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강하다. 네. 2,400을 버티고 있다. 2차전지가 강하다. 2차전지 밸류 논란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보고 있다. 네. 난 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들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수익을 내고 있으면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맞는 거고. 아니 어떤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멋있는 거고 어떤 주식은 그냥 테마주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나쁜 거고 그런 논리는 또 무슨 논리예요? 저는 그거 다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보지만 아까 이제 돈을 버는 게 다 맞다라고 보는 거지만 저는 저하고 다를 뿐이지
그들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를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바로잡았어요. 그냥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고 네.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 그들 나름대로 그 대신 결국 중요한 것은 당구 치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당구를 대충 친구들하고 네. 어울리면 한두 번 가락이란 용어 아시잖아요. 네. 결국 다 가락에서 만나요. 우리가 나이 50, 60, 70에 끝에 가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은 테마주 매매가 좋고 테마주 매매가 나쁘다. 가치 투자가 좋고 가치 투자가 나쁘다. 저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고요. 결국 다 가락에서 나 돈 벌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웃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그 확률은 가치 투자자가 확률이 좀 높은 것이고 테마주 투자자들은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거죠. 네. 한때 돈을 벌지만 테마주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로또를 2번 연속 1등 당첨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물론 있는데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있어봤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결국 테마주라는 게 내가 지금 돈을 번다라고 해서 어깨 으쓱하지만 그 우리가 도둑들이란 영화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그런 저는 그 영화라든지 타짜 원 이거를 굉장히 그 자주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볼 때마다 주식 투자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지현 씨하고 마카오 박이 그 마카오의 그 한 그 극장에서 이제 도둑질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이제 밤에 잠깐 이제 하는 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마카오 박이라는 사람이 마카오에서 80억을 벌었다라고 해서 마카오 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현이 가가지고 어떻게 80억을 땄냐 그랬더니 3일 만에 땄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카오 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랬다라면 80억을 벌지 못했다. 자, 마카오 박이 80억을 번 게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운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카오 박은 그 계속 베팅을 3일째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억이 됐다가 5억이 됐다가 20억이 됐다 10억이 됐다 막 이렇게 됐는데 80억 잭팟이 터진 거죠. 마카오 박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100억까지만 하자. 그러겠죠. 100억까지만 하자. 그리고 배팅을 해서 80억이 됐다가 70억이 됐어. 손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머릿속에 이미 100억이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도 내가 20억 갔다 10억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80억 왔는데 70억 이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일 거야. 여기서부터 제 내피셜이죠. 그러다 60억이 됐어. 아, 일어날까? 아니야. 한 번 더. 그러다 보니까 65억이 됐어. 그래. 역시 나는 행운의 사나이야.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날린 거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테마주가 수익이 날까요?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로 수익을 내. 특히 2차전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수익이 난 분들은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공격적으로 해요. 떨어지면 사면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지나고 나야 알잖아요. 네. 지나고 나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안다라면 부채도사죠. 네. 저기 미아리 가서 점 봐야죠.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배팅을 해요. 버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날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해서는 확률이 낮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그게 아니죠. 가치가 변한 거에 따라서 내가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근데 저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 닷컴 그다음에 2010년도에 차화정 그다음에 2015년에 제약바이오 똑같다라고 봅니다. 2021년에 메타버스 뭐가 다를까요? 성장성?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 부분.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시장의 광기는 우리가 1600년대 튤립 광기처럼 네. 그때 당시 튤립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튤립이 있었고 네덜란드 정원에 튤립들이 딱 펼쳐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 인간의 광기는 저는 반복된다라고 봐요. 2차전지만 주식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작년 가을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뉴스, 수주, 펀드멘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한 게 있을까요? 몇 배, 주가가 몇 배 올라갈 정도로 변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외치시는 분이 6개월 전에도 방송하고 있었고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했죠? 왜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삼성전자 2021년, 2022년에 얘기하셨던 분이 2020년 초반에 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분 2020년, 2020년까지도 삼성전자 얘기 안 했어요. 카카오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2021년, 2022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카카오만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2000년에 6개월 전과 지금과 변한 게 있나요? 제 논리는. 네. 이렇게 부각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좋은 주식은 맞아요. 좋은 주식은 그럼 마냥 천정부지로 올라야 되나요? 각오하세요. 이거 바가지로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안 좋은 댓글이 좀 많이 달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견 표명하시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 논리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논리에 반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논리는 그래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돈 주고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작년 초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매수 의견도 말씀드렸어요. 그게 10만 원대였나요? 10만 원 초반? 그런 거에도 좀 말씀 좀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맞춘기만 했냐? 틀린 것도 있지 않느냐?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긍정론을 말씀을 좀 드렸고 카카오는 연합인포맥스에서 2020년 3월 달에 말씀드렸어요. 동학개미운동 터지기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보자. 이렇게까지 올라가려고 생각 안 하고 2021년 이후에 카카오를 단 한 번도 매수 추천한 적 없습니다. 네. 나름대로 제 논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 논리로. 네. 그게 몇 배 수익을 났느냐? 끝까지 먹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한번 개발해 보시죠. 자, 2023년을 앞두고 가을에 제가 연합인포맥스와 MTN에서 2번 SBS까지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장비주들이 갈 거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장비, 통신 장비들이 갈 거다. 지금 주가가 어떻죠? 그런 논리로 가시면 돼요. 샀냐 안 샀냐? 네가 그걸 언제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웅달 책방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현명한 분들이 나오시니까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논리를 추적해 보는 거죠. 지금 당장 2차전지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 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LCC가 올라가니까 저 2차전지 좋다고 그래서 소재 갖고 있는데 안 올라요. 이거 팔아갖고 LCC 사야 될까요? 방송사에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 분명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와서 2차전지 사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웅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웅달님이랑 우리 이제 요거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다라고 예를 들어 듭시다. 웅달님이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근데 저는 짜장면이랑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그러면 웅달님이 저한테 소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그러면 예 그거 좋은데 혹시 다른 거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끌어가는 거죠. 된장찌개 먹기 싫고 짜장면을 얘기했으면 땡큐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소장님 뭘 먹을까요? 아무거나 먹읍시다.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서로 먹고 싶은 게 없었어 진짜. 그러다가 뭐 먹을까? 글쎄요 아무거나 먹죠.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깝깝하죠. 그러면 그냥 덥석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데 여기 들어갈까요? 여러분 주식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남한테 믿고 남이 사라는 주식 사가지고 수익이 났을 수도 있죠. 잃을 확률도 많이겠죠. 잃을 확률도 있고요. 그러면 남한테 내 인생을 기댄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뒤통수 많이 맞아봤습니다. 남을 잘 믿었고 남이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제 인생을 확 바뀌었어요. 절대 남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날 모르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도 이렇게 불을 뿜는데요. 네. 보면은 지난주에 네. 그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 네. 근데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여기서 보니까 배터리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나쁜 소식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우리 뜻대로 안 됐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었다라면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만드는 생산 체계라든지 원재료를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악재가 된 거죠. 지금 IRA법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게 호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호재긴 호재죠. 악재라고 볼 건 없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나마 원하는 것은 시간을 좀 벌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우리가 시간을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봐요. 미국도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2027년이라든지 2035년까지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에 공장을 좀 지어야 되고 오늘 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부 뭐 소재 같은 경우 미국에 급하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지어도 된다. 언젠간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언젠간 지어야 되겠죠.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악재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미국이란 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가 나왔죠. 일본과 손잡은 뉴스가 저는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일본과 미국은 FTA 미체결 국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통상부하고 주미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 간에 통상협정을 맺었어요. 이건 FTA 체결도 아니고 IRA 법도 아니고 통상협정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2차전지 핵심 광물이라든지 제조, 생산에 대해서 무관세로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광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산 광물을 쓰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일본하고는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손잡아 버렸어요. 미국이 대통령이 갑자기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정권이 갑자기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된다라면 내일 아침에 당장 법을 안 바꾼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단지 지금 이제 한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요소는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태계가 미국 생태계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악재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그런 거 있죠. 지금 현재 일부 좀 비관론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한 시각을 얘기한 비관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주도하고 이제 유럽 주도, 전 세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생태계에 대해서 다 전부 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을 때 과연 수요가 따라올까? 투자 계획은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지금 내가 이만큼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는 거니까 그건 나름대로 객관적인 거죠. 전기차는 판매될 것이다라는 각 어떤 뭐 기관들이 예측치죠. 근데 제가 차를 살려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돌아서 갖고 전기차를 안 샀어. 석유차를 샀어. 그럼 그 통계치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투자는 투자대로 이루어지지만 이건 소비자의 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열리는 시장?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열릴까요? 전 세계가 시장이 다 전기차로만 다닐까요? 전기차만 타야 되나요? 그럼 법이 있을까요? 왜 람보르기니는 전기차를 안 만들고 람보르기니는 왜 자동차 아니고 다 수동으로 만들까요? 그 매니아들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를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해서요. 일단 30분 이상 충전하는 거 일단 저는 귀찮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드라이브를 바람 쐬러 많이 다닙니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근데 드라이브를 딱 갔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기름이 바닥이라도 어디 가든지 그냥 기름 넣고 그냥 쑥 바람 쐬러 갔다 오거든요. 당일치로 속초도 갔다 오는 놈인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글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기차만 끌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2차전지 말고 소장님께서 다른 것도 맡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거는 그러면 좀 보시는 게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용달님이 질문지를 주셨을 거에 네. 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저한테 지금 1억이 있다라면 네. 그걸로 한번 좀 같이 가보죠. 네. 결국 이제 지금 1억이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뭘 사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1억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기 오면서 그 고민을 해봤어요. 1억 있다라면 전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종목만 딱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현금만 정말요?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현금을 갖고 있는데 제가 1억이 있고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씩 세 종목을 살 겁니다. 1,000만 원씩만. 하나는 전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 미래 먹거리가 뭔지는 아직 저는 2차전지 안 돼. 2차전지가 됐던 먹어도 됐던. 근데 너무 그거 좀 높아. 기다릴 거예요. 지금 2차전지는 사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없어요. 이제 기다릴 거고. 하나는 지수 관련주 중에 코스피 낙폭 과대 업종 건설이 됐던
정말 통신이 됐던 너무 어이없이 그냥 빠져있는 거. 이게 망하지 않는다라면 그 10%는 그냥 사놓을 거예요. 어차피 지수가 올라오면 이것도 따라 올라올 거니까. 70%는 그냥 현금 갖고 있을 겁니다. 2분기에.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업종들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추세를 형성하면 그때 저는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할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정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비중을 조절한다? 이건 펀드 매니저들에게 맞죠. 밀릴 때마다 산다? 이건 펀드 매니저들에게 맞죠. 개인에겐 특히 2022년 이후부터는 더욱더 그런 방법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요. 오히려 발빠르게 매매하는 게 낫죠. LCC가 떴을 때 추세가 형성됐을 때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1, 20%, 20, 30% 먹고 빠져나와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2차전지가 올라오는 거 확정이 됐을 땐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현금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만 들어갔다가 2차전지 갖고 뭐 끝까지 못 먹더라도 뭐 1, 20%라도 먹고 나왔으면 행복한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보이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2차전지를 따라 산다?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다음 종목이 뭐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금이 있으면 기회는 유리하죠. 지금 2차전지가 1분기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왜 없죠? 그러면 다음에 뭐가 올라갈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2차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분기 때 그런 업종이 안 나올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럼 그때 가서 그거 사면 돼요. 확인되고 추세가 확인되고. 챗봇이라는 게 갑자기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올해 내년도에 현금을 잘 활용하면 정말 개인이 돈 벌기 쉽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세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2차전지처럼 극명한 쏠림 현상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왕입니다. 왕. 뭐든지 살지 말지. 내가 확신 안 들면 안 사면 돼. 다음 종목 사면 돼. 괜히 지금 뭐 반도체 사서 물타기 해야 돼요. 플랫폼 사서 물타기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물려가지고 거기에 코끼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저는 냅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냅두시고 그냥 뭐 정리식으로 들어가시는 분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여유자금 있으면 거기 물타기 말고 신선한 거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건설주들이 4, 5%씩 올랐어요. 지난 주말에도 건설주들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도 올라가니까 이제 막 그 방송에 질문하니까 무슨 뭐 주택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는 등 뭐 어쨌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뚜렷하게 왜 올라가는지. 이게 만약에 이번 주 중반까지 올라간다면 추세 형성되고 건설주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온갖 뉴스들이 붙겠죠. 주택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 미 부장이 뭐 어쨌다, 정부 정책 막 또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뉴스들이 부각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 편승에서 한 10%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2020년처럼 대세 상승기 뭐 그때는 그렇다 칩시다. 2021년과 2022년의 대세 하락기 이때는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2023년처럼 바닥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찍었다라고 보고 2,400이 안 깬다라면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오히려 2020년보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추세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2차전지는 조금 추세 추종에 그거 입각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추세는 언제든지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추세가 이게 지금 시작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변환될 확률이 일단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언젠지 몰라요.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어요. 네.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단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 있을 때 추세가 꺾였다라는 신호를 보여줘요. 그거는 지나고 나서 보여주지만 너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21선을 타고 올라가던 21선이 깨진다라든지 아니면 추세선은 봉의 하단에 그리기 때문에 봉의 하단을 깨고 그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럴 때 손절하실 수 있는 분은 들어가세요. 근데 난 절대 그럴 때 손절 못해. 그 신호를 파악을 못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확률인데 네. 그 확률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면 돼요.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건 주식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안 할 것 같죠? 나이 지금보다 뭐 한 10년 더 주식하면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보고 있었었는데 일주일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왜 못 사죠? 첫 번째 꺾이는 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건 뭐죠? 추세가 꺾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추세가 꺾이는 거 파악이 됐을 때 과감하게 손절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평생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소리만 계속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증권회 다닐 때 HTS에 맨날 앉아가지고 그 HTS 속가 보니까 그거 켜놓고 맨날 요 시점에 샀어야 되는데 요 시점에 샀어야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괴로워요. 근데 제가 딱 마음을 먹고 해봤어요. 모의매매부터 해봐가지고 소액으로 해봐가지고 손절하고 아니면 딱 돌아보고.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바꿔야 돼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미련을 가지시면 주식과 성향이 안 맞다라고 봐요. 잊어버릴 때는 지난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미련 갖고 뭐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 네가 10년 전에 뭐라 그랬는데 5년 전에 이런 성격이면 주식과 잘 안 어울려요. 10년 전에 5년 전의 성격에 그걸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한 잘못한 행동도 봐야 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튤립의 역사라든지 메타버스의 역사는 이걸 보셔야지. 내가 그때 봤었는데 삼성전자 내가 몰빵할 수 있었는데 그건 평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2021 지금 여러분들 사람마라 결론 아무도 못 내려줍니다.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손절하시는 분 들어가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손절하실 분 있으면 들어가세요. 그거 못하시면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은 제 주식 경력 30년으로 봤을 땐 그 어느 때보다도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을 다룰 수 있는 분들,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분은 매일 2,000원 잡고 사고 팔고 합니다. 어떨 땐 손절도 하고요. 그분은 가능하죠. 꽃놀이 패고. 이렇게 좋은 장이 없죠.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욕심 안 부려요. 제 나름대로 방식대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굳이 남들하고 같이.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뭐 일본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많은 이제 블로거 분들이라든지 뭐 인스타에 나왔던 집들 안 갑니다. 그냥 한국 사람 없는 대로 퍼그라들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맛집, 좋은 보석 같은 집들이 많아요. 아니 일본 가가지고 김치 주는 라면집에 가서 왜 줄을 서요? 한국에서 저기 뭐 청담도만 가도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원자재 갖고 만드는 일본 라면에 김치 주고 여기서 먹으면 되지. 일본까지 가가지고 한국 김치 주는데 줄 서가지고 맛있다고 그런 오사카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슨 라면이라고. 거기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젊은 여성분들. 굳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거 왜 하나요? 정말 가가지고 꾸릿꾸릿한 냄새 나는 그런 라면 먹으러 일본 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맛집이다 다른 사람이 올 때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돼요. 그 아까 전장도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전장은 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전장에 대해서는 저는 몇 년째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리죠. 전장은 이게 전장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미래라고 봐요. 전기차도 전장, 뭐든지 전장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장을 담그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관심 안 갈 때 장을 담그는 거죠. 전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전자장치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봐요. 이거는 전기차가 됐던 화석연료 자동차가 됐던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고 여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또 양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장이 뭐 대장이라고 하면 뭐 어떤 기업인가요?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전장의 대장이라고 보면 LG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전장을 맡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실적 체크를 근데 그들은 이게 한 사업부니까 워낙 그 덩치가 있는 회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아이디어로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금을 네. 한 70%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3천만 원으로만 투자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요. 3천만 원 박아두는 거고요. 네. 나머지 7천만 원 갖고는 타이밍을 종목을 보는 거예요. 종목을 그냥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란 제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낸다라는 것은 제 매매 방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작년 가을에 롯데관광개발을 사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롯데관광개발이 어느 순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 롯데관광개발은 제 종목 풀 속에 있긴 있었어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 풀 속에 그러니까 내 관심 종목군에 있긴 있었지만 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지노에 대한 얘기, 제주도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차트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추세가 형성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웃더라고요. 사달라고. 샀어요.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뭐 하나토도 많이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그만큼만 안 올랐어도 저한테 꽤 짭짤한 수익을 줬어요. 그거 팔아서 도쿄 갔다 왔고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저는 진짜 1,000만 원을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 제 종목풀에 있는 종목 중에 누군가 웃을 거예요. 조만간. 전 그럼 덥석 사가지고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전법. 타이밍을 노린다? 가능하겠느냐? 모든 주식은 타이밍을 노려요, 여러분. 가치 투자라 워렌 버핏이라고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코카콜라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뭘 산다. 그 사는 게 타이밍 아닌가요?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물론, 요거를 지금 요 100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판다. 요건 아니고, 그 시점이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추세가 형성이 됐다? 그럼 그 타이밍이죠. 저는 재무제표를 안 보는 것도 참 투자자로서 어폐가 있지만 재무제표 보시는 분이 차트를 안 본다라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전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식을 셀렉트를 하고 그다음에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은 차트를 보고 하거든요. 윌리엄 오닐이 그랬고 아니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아니 쓰라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참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필요 없다라고 그러고 재무제표를 극단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극단론자들이죠.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은 차트가 필요 없다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돈을 버신다라면 저는 상관없지만 저는 왜 굳이 있는 걸 왜 안 쓸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재무제표는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근데 차트는 딱 몇 가지 안 봅니다. 봉, 이동평균선, 거래량, 추세 요것만 봅니다. 보조지표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롯데관광개발이요. 그게 어떤 신호를 주신 거예요? 롯데관광개발이 네. 제주도에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네. 만들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네. 2021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완공이 됐는데 누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네. 사람이 안 오죠. 롯데관광개발 호텔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주도 중문단지에 가보시면 중문단지에 이제 호텔들이 몇 개 있어요. 중문단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 제주도의 이제 초창기거죠. 제일 끝에 있는 호텔이 그 옛날에 무슨 호텔이냐면 그걸 이제 롯데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했어요. 제주도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만실이 된 거예요. 네. 예약 줄을 서고 호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좀 나기 시작했었죠. 근데 카지노는 제로죠. 매출이 제로죠. 근데 가을서부터 서울이라든지 인천 쪽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파라다이스 입장에서 제일 먼저 8월달 매출이 한 달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카지노는 일당 100이죠. 여행은 머리수죠. 여행사는 네. 카지노는 혼자 와가지고 100억씩 쓰고 갈 수 있어요. 마카오벅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뭐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그 필리핀 얘기 보면 그 호구 아저씨 300억 잃고 200억인가 잃고 가잖아요. 그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1,000만 원 갖고 얘기하니까 최민식 씨가 아이고 저래가지고는 일주일도 논다. 1,000만 원 갖고 일주일 노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가지고 몇백억씩 쓰고 가는 사람이 있죠. 카지노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본 거죠.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야 이건 대박이겠다. 매출 제로에서 와가지고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샀어요. 차트는 안 보시고요? 차트, 이제 그거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가 바닥에 쫙 보면서 추세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는 땡큐다. 펀드멘탈을 기반으로 재무제표가 이제 플러스가 날 것만 보이는데 흑자가 날 걸로 보이는데 차트가 바닥에서 딱 추세가 형성되는 초기 모양이 보인 거죠. 그럼 땡큐. 그러면서 저는 마음 먹었죠. 한 2년 기다려보지 뭐. 아 진짜요? 저는 그래요. 모든 주식을 들어갈 때 한 2년은 들어가 보지. 그리고 딱 봤는데 추세가 쭉쭉쭉 그때 리오프닝이 오면서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올라가네. 근데 생각만큼 직항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래도 일단 기다려. 그러면서 막 횡보하는데 기다려.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렸죠. 그러다가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쭉 분출을 하고 꺾이는 순간 그래 이건 다 반영됐다. 치고 빠졌죠. 지금 제주도에 9개 노선에 16개 비행기가 뜹니다. 주로 중국. 중국 여러분들 오해 중에 하나가 중국 개별 관광객은 지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 가면 이제 배팅을 하겠죠. 주가는 제가 판 거보다 좀 낮아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언젠간 또 살 겁니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또 급폭증할 때 올 가을쯤 한번 또 눈여겨보든지 할 생각인데 그게 제 매매 방식이에요. 그 2년 정도는 내가 보유하겠다는 생각. 저는 모든 주식을 1년 내지 2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 대신 그게 생각보다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팍 폭등을 한다? 그럼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 방송에서 작년 봄에 LG전자 얘기를 했다가 주가가 이제 지속 빠지다가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저는 이제 그때 LG전자 2년, 3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네. 왜냐하면 주식은 이 가치 투자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2년 투자한다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각오하고 그 기간 내에 이 주가가 반영을 빠르게 하면 빨리 나오는 것도 가치 투자자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뭐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뭐 그래서 한 달 새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다. 아, 그럼 팔아야죠. 그걸 2년 동안 갖고 있는 건 그거는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방법인데 확률이 언제가 제일 높냐를 보고 그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서로 내 뜻대로 안 움직였을 때 2, 3년 뒤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주식만 제가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래야 마음 편하지. 저 같은 경우 자 오늘 제가 HTS 몇 번 봤을 것 같습니까? 저 하루에 10번도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이 끝나고 지금 웅달님하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중에 만약에 웅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종목이 많다. 종목의 비중이 높다. 근데 만약에 오늘 갑자기 지금 뭐 미국의 뉴스도 나오고 우리나라 뉴스가 주가 막 움직인다. 제가 여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쯤에 핸드폰 펴놓고 눈은 계속 이걸 보고 있을걸요? 그러면 이 방송의 퀄리티가 좋을까요? 웅달님 볼 때, 아, 첫 수장 이건 뭐야? 놀러 왔어? 다음부터는 안 부르는 거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자, 주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저조차 이런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HTS 켜놓고 휴대폰 켜놓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많은 직장인들이 변비에 걸리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5분, 10분 보게 되죠. 그러면, 상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좀 변비 걸려. 이렇게 애들러대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그거 모를까요? 저 사람 주식한다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 좀 와이프랑 싸웠다, 뭐 했다. 모를 것 같아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알아요. 특히 주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한 동료한테 얘기한 거 직장 내에 안 퍼질 것 같아요? 다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너무 그렇게 제가 이제 다시 본론 돌아오면 그렇게 조급하게 하셔서는 수익 내기도 힘들고 작은 변동성을 못 견디네요. 저는 2021년엔 거의 매매 안 했어요. 주가 떨어지는 기간이었잖아요. 거의 매매 안 하고 2022년에 조금 매매했고 2022년에 3번 매매했어요. 네. 3번 다 성공을 했죠. 뭐 크든 적든 2023년에 지금 이제 2022년 걸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말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23년에 움직이는 주식들은 저랑 성향이 안 맞으니까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 2차전지의 급등이라든지 이건 저하고 좀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재무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사고 싶은 확신이 안 들어요. 지금 챗GPT는 재무제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볼 것도 없고 2차전지가 좋긴 좋은데 이렇게까지 쏠림 현상들은 제 경험상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뭐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다음에 기회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이 30년 동안 주식 활동 해오시면서 그 바이오나 닷컴 버블 그때가 연상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2021년 가을에 제가 메타버스 모 방송을 하나 잘린 게 있어요. 네. 케이블 방송을 잘렸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들 항의로 잘렸어요. 네. 위메이드 지금 주가 어떻죠? 위메이드 주가 어떻죠? 그때 저는 메타버스가 실체가 없다. 메타버스 잘 모르겠다. 근데 메타버스가 한 2달 올랐죠. 네. 그러니까 저 녀석은 나와가지고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위메이드 주가 어떻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안 사면 돼요. 왜 굳이 사가지고 내가 탈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네가 뭐 다른 건 뭐 맞춘 거 있느냐? 그런 식의 접근은 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단지 지금 좀 우려스러워요. 저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소장님의 이런 견해를 딱 분명하게 밝혀주신 게 좋은 거죠. 저희가 한번 또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참고 자료이지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수 업종도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면은 이거 ETF 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지수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지수 업종을 산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일 싼 거. 그거는 제가 이제 싸다라는 개념은 제가 그 종목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잘 아는 거죠. 자, 웅달님한테 제가 책에 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웅달님 같은 경우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 자주 가시나요? 네. 거기에 있는 우리가 그 계란 후라이 해 먹는 계란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엄청 많지 않나요? 그죠? 네. 엄청 많죠. 그중에 얼마짜리 사 드시나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자, 심지어 계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사모님이나 어머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달걀 얼마짜리 먹어? 그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지금 달걀 한 판이 5,000원이면 싸다 비싸다, 10,000원이면 싸다 비싸다 알아요. 네. 맨날 보는 전문가니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싼지 비싼지 제가 알아요. 아. 주식시장에 종목이 2,000개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한정돼 있고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매일 보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사요 말아요? 저는 제 책에 그렇게 썼어요. 와이프랑 그 재래시장을 갔는데 호박전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애호박이 있길래 우리 호박전 하나 사서 먹자. 호박이 600원이래요. 안 된대요. 야 600원인데 애호박 하나 600원인데 내가 먹고 싶은데 왜 안 돼? 얼마 전에 300원인데 지금 600원이라는 안 된다. 저 못 먹었어요. 제 책 그대로 썼어요. 지금 쓰고 있는 책에 제가 얘기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제가 롯데마트를 갔는데 어머니 갑자기 내가 막 보고 있는데 계란을 하나 들고 오시는 한 판을. 야 계란 한 판 5,000원 이건 눈 감고 사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계란 한 판 딱 넣으시더라고요. 주식을 그렇게 해보세요. 계란 한 판 저희 어머님이 5,000원짜리 눈 감고 사오셨어요. 600원짜리 애호박을 남편이 먹고 싶다는데 저희 집 사람은 안 사줬어요. 비싸다고 2배 올랐다고. 확 와닿네요. 주식 그렇게 하세요. 네, 맞네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몇 종목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50종목입니다. 50종목. 네.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 썼듯이 최소한 20종목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종목 이하면 업종을 다 커버를 못 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늘리셔야 돼요. 근데 50종목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차영준은 평생 50종목만 하느냐? 예, 평생 50종목만 합니다. 근데 그게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0개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모르던 종목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산업이 변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종목이 왔어요. 근데 누군가 아니면 툭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웅달님이 소장님 제가 요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보세요라고 딱 했는데 내가 못 보던 거야. 보니까 정말 좋아. 네. 그래서 매력적이야. 그럼 51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51이 되면 52, 53 무한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고민하는 거야. 50 중에서 뭘 하나 버릴까? 그렇구나. 50 중에서 뭘 하나 버려야죠. 그 놈을 편집시킬 만할 정도의 매력이라면. 그럼 50종목 중에 제일 덜 떨어지는 놈이라든지 네. 시대를 반영 못하는 놈을 버리죠. 그러면 내 50종목은 어떤 놈들만 있죠? 제일 활기찬 놈들만 있죠. 여러분들 그 스스로 정하세요. 지금 내가 초보자다. 20종목만 처음부터 해보세요. 20종목 채울 때까지는 단 20종목은 내가 무조건 이렇게 쿡 찌르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최소한 5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재무제이든 차트건 완벽하지는 않아도 돼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웅달님한테 아까 일본 라면집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에 어떤 집이 있다.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친하면 얘기하자. 야, 웅달아. 너 거기 내가 지금 상수동 가봤는데 거기 맛있는 집 있어. 그러면 옆에서 지루해도 나는 막 즐거워서 막 떠들잖아요. 5분, 10분 떠들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주식에 여러분들 빠진 종목 20종목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맞던 틀리던.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이런 그럼 30종목, 40종목, 20종목만 평생 하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차영주가 얘기한 종목 롯데관광개발 나는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 빼고 20종목을 넣으면 돼요. 20종목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차영주가 50개니까 나도 50개까지 간다.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 50개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20종목만 해도 평생 여러분들 먹고 살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20종목만 가지고. 근데 올해 내가 20종목 중에 움직이는 게 없어. 그럼 올해 매매 쉬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20종목 중에 하나가 50% 수익이 났어.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소장님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게 반도체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도체는 개인들이 투자하기 지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반도체에 대해서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네. 확 이렇게 다니잖아요. 전 반도체 모르겠어요. 그 전 반도체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러세요? 반도체 투자 안 합니다. 삼성전자만큼 어려운 주식을 모르겠어요. 이게 업황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무겁고 삼성전자 보긴 봐요. 수급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보긴 하는데 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1나노가 뭐 3나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적층 세람이 어쩌면 저는 문과라서 그런지 머릿속에 안 돌아요. 진짜 어디 가서 대충 이렇게 설명은 해도 그걸 보고서 미세하게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저의 어떤 강력한 뇌피셜인데 경험도 있고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 민감하지 않을 때 특정 주식을 소위 이제 작전 비슷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증권사의 특정 지점에 어떤 큰 손이 건드린다 이런 것들이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업계 내에서 메신저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뭐 누가 한다 뭐 이렇게 우리 지점에 있다라는 등 뭐 이게 있었어요.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 비중이 높은.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개인이 이끌기도 하고지만 궁극적으로 한 차례 올랐다가 그런 주식들 보면 한 차례 올랐다가 주가 딱 조정을 받고 있어요. 2차로 올릴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려줘야 돼요. 네. 개인이 처음에 손을 탔다라면. 그런데 그거를 웬만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다 먹는 건데. 그렇잖아. 내가 A라는 주식을 지금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이 뭐 몇백을 갖고 있다. 근데 정말 좋다. 그럼 내가 기관과 외국인이 그걸 사서 그러면 걔는 몇백억 자산가가 몇천억 자산가로 변하는데 배가 아파서 난 그거 안 할래. 딴 거 할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개인 비중 높은 주식들이 뭐가 있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때 어떤 종목 개인 비중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뭐 특정 뭐 개인 비중이 높죠. 2차전지도 높나요? 지금 2000년대도 개인 비중이 높죠. 외국인께는 다 빠져나왔죠. 과연 그들이 이걸 끌어올릴까? 공매도의 쇼커버링? 공매도 한 애들이 돈이 뭐 1, 2천억 갖고 1, 200억 갖고 공매도 할까요? 제 결론은 개인들의 어떤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그 소장님께서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익숙한 거를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대형주의제요. 대형주가 많아요. 대형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라는 뭐 평가가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한 3조 뭐 정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종목 시총 뭐 1, 2천억짜리 저는 그런 건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런 건 보지는 않고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머니투데이에서 작년에 계속 6개월 동안 끌고 갔던 거 뭐 빠질 때마다 얘기했던 거 한국항공우주. 네. 올 들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에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교체해야 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6개월 또 그랬죠. 그런 정도의 어떤 기업들이죠. LG전자도 그렇죠. 대형주죠.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작은 주식은 아니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나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얘기했을 당시에 개별 종목들은 아니죠. 그런 식의 주식들을 봅니다. 충분히 그런 쪽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는 뭐 덴티움도 얘기를 했었고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해서 첫 상한가 쳤을 때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그게 이제 꽤 많이 올랐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 주식은 계속 열리지만 계속 그걸 다 잡으려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 대신 내가 유리할 때, 내가 확신이 들을 때 한번 착 먹고 나와서 좀 쉬었다가 착 먹고 나서 쉬면 그게 복리로 쌓이는 거지. 복리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10번 성공했다 한 번 실패하면 10번 성공한 거 다 날리잖아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저는 제 계좌에 지금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잔고가 제로입니다. 저는 주식을 살 때 돈을 넣고요. 주식을 사고 나면 끝전까지 돈을 다 뺍니다. 은행에 그냥 놔둡니다. 두 번째,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 여기에 HTS가 깔려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은행이체도 저기 카카오로밖에 은행이체가 안 돼요. 여기서 주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 거래 내역 뽑아보시면 인터넷 주문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화로 주문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다? 비싸죠. 저를 많이 다독거려요. 살까? 팔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걸 만들어 두신 거군요. 네. 살까? 팔까? 때로는 그게 그때 처음 했을 때가 좀 뭐 2, 3% 더 먹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팔 때 무조건 사자고가에 던지고 살 때는 팔자고가에 사요. 그게 한 1, 2%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수수료까지 나오면 한 5%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그거 먹으려고 제가 막 연연하고 막 한다? 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익을 내는 게 좋지 5% 더 먹는다? 5% 덜 먹는다? 저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전에는 그래도 후배 지점장한테 전화 주문했는데 이제 지점장한테 전화 주문도 안 해요. 그냥 아무나 저기 여직원이 전화 처음에 받잖아요. 그러면 주문이요. 그러면 여직원이 한숨 푹 쉬면서 그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주문이 전화니까 누구나 바꿔줘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주문해요. 그때 어느 누가 이제 제 후배가 또 아는 척하더라. 저기 차 부장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래. 그 대신 이제 걔네들도 이제 기록 인지를 못 하니까 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기록 못 하니까 이제 잘 지내지? 그러고 그냥 전화 끊었어요. 그러면 소장님, 네. 그거 조금 요 정도는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섹터 같은 게 있을까요? 반도체는 좀 어렵고 2차 전지 어렵고. 그거는 네. 여러분들에게 네.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뭘 잘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죠?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증권업계에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대한 재무제표는 눈 감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딱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건설업종에 있다?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건설업종에 계신 분이 반도체를 한다? 어렵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상장사와 관계돼 있잖아요. 그게 좀 없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주부다. 난 잘 모른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부터 하시죠. 라면값부터 공부해 보시고요. 의류부터 공부해 보시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부터 공부해 보시고요. 게임부터 공부해 보시고요. 음악부터 공부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 게임 엔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저 블랙핑크가 어디 소속이에요? 저 솔직히 그래요. 잘 몰라요. JYP인지 이게 SM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매매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랙핑크를 잘 안다라면 그거 관련해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20개 찾아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to be continued 좀 더 깊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다가 이 반작용으로 떨어질 때는 상당히 추세가 역추세니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통통통통통 공이 튀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던졌어요. 야구공을 쭉 올라가다 공이 쭉 올라갈 때는 다 좋죠. 쭉 올라가다 쭉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면 통통통통통 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악재가 어느 정도 달려진 악재잖아요. 악재가 있는 사람은 이 확률보다 이게 더 높겠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부리시고 남들 안 쫓아가시면 오히려 좋은 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현금 관리 잘 하시라. 현금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게 있다. 그때는 물고 늘어져라. 정작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죠?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과감한 배팅. 근데 내가 지금 플랫폼에 물려있고 반도체에 물려있어가지고 이거 못 산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물려가지고 이 좋은 게 다 날리고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쪽 소재 쪽이라 나 2차전지에 대해서 줄줄줄 외치는데 돈이 플랫폼에 묶여 있어. 그만큼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